어머님, 저기 편의점 앞에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비에 젖을 수 있으니까 휴대폰은 차에 두시고요. 응, 알았어. 천천히 다녀오려마. 이것이 며느리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인적 드문 휴게소, 그녀에게 남은 건 낡은 보라색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 모든 것을 뒤집을 그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리고 1년 후 이 비 내리는 밤이 그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여는 신호탄이 될 거라는 것을.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인사 나눠요. 60대 중반의 박영숙. 그녀의 손끝이 시렸습니다. 빗물이 옷깃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보따리를 가슴에 꼭 안고서 화장실을 다녀온다던 며느리와 아들을 휴게소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서도 빗물이 튀어올라 바지 끝자락을 적셨습니다. 금방 오겠지, 우리 며느리가 그래도 나쁜 애는 아니니까. 하지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주차장을 바라봤습니다. 아까 그 자리에 차가 없었습니다. 차가 어디 갔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을 천천히 걸으며 둘러봤습니다. 검은색 차,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니야 설마. 영숙은 가방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차에 두고 내렸던 겁니다. 며느리가 그러라고 했으니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섰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흘러내렸습니다. 옷이 축축하게 젖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 때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나를 버린 거야?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휴게소 입구 벤치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보따리를 꼭 안았습니다. 젖은 보자기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준호야, 엄마를 이렇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와 섞여서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트럭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영숙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박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평생을 함께한 남편도, 온 힘을 다해 키운 아들도 이제 아무도 없다는 것을요. 영숙의 남편 박철수가 세상을 떠난 건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노란 은행잎이 떨어지던 날,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보, 내가 없으면 준호가 당신 잘 모실 거야.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한때 그렇게 힘이 세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새끼손가락만큼도 힘이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괜찮아질 거예요. 영숙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 알아. 얼마 안 남았어. 철수는 기침을 했습니다. 가래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재빨리 물컵을 가져다 댔습니다. 철수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을 넘기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당신 이것 좀 봐. 철수는 베갯잎 밑에서 낡은 보자기에 싼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천이었습니다. 곳곳에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땅 문서야. 강남에 있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 철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강남요? 은개발 이야기가 나온다더라.
절대 팔지 마. 이건 당신 노후 대비야. 철수는 영숙의 손에 보라색 보자기를 쥐어줬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체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준호한테도 주지 마. 당신이 꼭 챙겨도 약속해. 알았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자기를 꼭 안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그 안에 든 서류들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더 오래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해줬어요. 영숙은 철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따뜻하게 해주려고, 조금이라도 온기를 전해주려고. 여보 사랑해. 철수는 마지막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길고 긴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비. 영숙은 철수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손이 차갑게 식을 때까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아들 준호와 며느리 수진이 영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유리 조각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유산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검은색 정장 치마를 무릎 위로 당겨 올렸습니다. 다리를 꼬았습니다.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유산이라고 해봤자 이 집하고 예금 조금. 영숙은 부엌에서 차를 우려 나왔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집은 어머니 명의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차는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진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웠습니다. 쇠붙이를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요즘 정말 힘들어요. 준호 씨 사업이 안 풀려서 빚도 좀 있고요. 뭐, 빚이?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차를 놓으려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얼마나 되는데? 5천만 원이요.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숙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천만 원이나. 숨이 막혔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말인가? 이번 달 이자도 못 낼 뻔했어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영숙은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힘들다는데, 며느리가 우는데, 어미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도와주면 되니?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 집 명의를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담보대출 받아서 빚 정리하려고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단단했습니다.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집을? 그럼 나는 어디서 살아? 아, 어머니. 여기 계속 사시면 되죠. 그냥 명의만 옮기는 거예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갔을 뿐이었습니다. 명의만? 네,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평생 여기 사실 수 있어요. 약속드릴게요. 영숙은 망설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이상한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돌멩이 하나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당당하던 아들이 이제는 고개도 못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명의만 바꾸는 건데 뭐.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해.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수지는 영숙을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품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포옹이었습니다. 빨리 떨어지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그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왠지 모를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집이 며느리 명의가 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영숙은 조금씩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영숙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려는데 어머니, 제가 요리 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수진이 먼저 부엌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내가 피곤한데.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물러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엌에서 칼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마 위에서 채소 썰는 소리, 프라이팬 달구는 소리, 기름 지글거리는 소리. 영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을 써온 부엌이었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눈 감고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부엌은 영숙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효심이 생겼나 보다. 영숙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요즘 부엌 정리 중이라 좀 어지러워요. 들어오지 마세요. 수진이 부엌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부엌 정리? 네, 제 스타일대로 좀 바꾸려고요. 요즘 주방용품들 너무 낡았잖아요. 그래도 쓸만한데.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저도 여기서 살아야 하는데 제 취향대로 좀 꾸미고 싶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영숙은 자신의 부엌에서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30년을 써온 그 부엌에서 저녁 식사 시간, 수진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들이 놓였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고소한 제육볶음 냄새. 준호와 수진 앞에는 따뜻한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나물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릇도 예쁜 도자기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앞에는 식은 밥 한 공기와 김치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플라스틱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소화가 안 좋으시다고 하셔서 간단하게 차렸어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영숙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영숙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젓가락질만 빠르게 했습니다. 영숙은 식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밥알이 딱딱했습니다. 목으로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였습니다. 영숙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겨우 밥을 삼켰습니다. 김치를 집었습니다. 신맛이 강했습니다. 오래된 김치였습니다. 준호와 수진 앞에 놓인 김치는 새 것이었습니다. 빨갛고 싱싱했습니다. 영숙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구멍으로 넘기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친구분들 만나러 가신다고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오랜만에 성당 친구들 만나기로 해서. 그럼 저녁은 밖에서 드시고 오세요. 저희 오늘 외식하기로 했거든요. 수진은 준호를 보며 웃었습니다. 준호도 수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둘만의 세계였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렸습니다. 같이 가자는 말은 없네. 그래. 그럼 나는 친구들이랑 먹고 올게. 영숙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펐습니다. 저녁 7시, 영숙은 성당 친구들을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언니, 요즘 어때요? 며느리가 잘해줘요? 친구 순자가 물었습니다. 응, 잘해줘. 영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며느리한테 구박받는다고, 밥상도 제대로 못 받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다행이네. 요즘 며느리 잘못 만나면 고생한다던데. 그러게 말이야. 우리 언니는 복 받은 거야. 친구들은 웃었습니다. 영숙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밤 10시, 집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아직 외식 중이었습니다. 영숙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 소리가 울렸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텅 빈 거실,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영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똑딱, 똑딱, 그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영숙은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턱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무릎 위로 2달이 지났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나물을 다듬었습니다.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어머니, 뭐 하세요? 수진이 부스스한 머리로 주방에 나타났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귀찮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차례상 준비하고 있어. 내가 힘들까봐 내가 미리.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언제 도와달라고 했어요? 영숙은 손을 멈췄습니다. 나무를 들고 있던 손이 공중에 멈춰 섰습니다. 저희는 요즘 간소하게 지내기로 했어요. 굳이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수지는 영숙이 다듬어 놓은 나물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다 어쩌려고 먹지도 않을 건데. 영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시아버지 차례라도.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이제 없어요. 수진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영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차례상은 제가 알아서 차릴게요.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수진은 영숙을 부엌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탁! 영숙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멍하니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차려온 차례상,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 모두 쓸모 없어져 버렸습니다. 영숙은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오전 10시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수진이 준비한 상은 초라했습니다. 과일 몇 조각, 나물 2가지, 전 서너 개.
마트에서 사온 것들이었습니다. 포장 비닐이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상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대로 된 상도 못 차려드리고. 저를 올렸습니다. 준호가 먼저, 수진이 그 다음, 그리고 영숙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시렸습니다. 절을 하며 영숙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생겼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식사를 했습니다. 수진이 상을 차렸습니다. 준호 앞에는 갈비찜, 잡채, 전, 송편,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기름기가 흐르는 갈비, 윤기나는 잡채, 노릇노릇한 전, 수진 앞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영숙 앞에는 밥 한 공기와 나물 조금, 김치만 있었습니다. 그것도 식은 것들이었습니다. 김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살 빼신다고 하셔서 간단하게 차렸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갈비를 뜯었습니다. 잡채를 입에 넣었습니다. 송편을 먹었습니다. 영숙은 나물을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하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목으로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와 수지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구들 만나고 올게요. 늦을 거예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영숙은 현관에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탁! 신발 신는 소리, 계단 내려가는 소리, 점점 멀어졌습니다. 영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명절인데, 추석인데, 텅 빈 집에 혼자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아이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서로 음식을 권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엄마, 사랑해요. 영숙은 TV를 껐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둥근 보름달. 하지만 영숙에게는 그 달빛조차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의 생일이었습니다. 64번째 생일. 아침에 일어났지만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수진도 다들 잊었나 보네. 영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바쁘니까 깜빡했겠지. 하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늘었습니다.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눈가가 처져 보였습니다. 나 많이 늙었구나. 저녁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먹었어요? 아직? 그럼 같이 먹어요. 수진이가 김치찌개 끓였대요. 영숙은 조금 기대했습니다. 혹시 미역국이라도? 하지만 식탁에는 김치찌개뿐이었습니다. 미역국도 케이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매웠습니다. 너무 매웠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고맙다.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베개에 얼굴을 묻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축축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밤 11시 영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준호 부부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 생신인데 우리 괜찮은 거야?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은 멈춰 섰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맞다, 깜빡했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그런데 일부러. 괜찮아요. 어차피 이제 다 늙으셨는데 무슨 생일이야. 생일은 의미 없어요. 식사 차려드리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셔야지. 수진의 목소리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그래도 에이, 됐어요. 내일 케이크라도 하나 사다 드리면 되지 뭐. 응, 그래야겠다. 영숙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물컵을 놓으려다가 떨어뜨렸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준호 방문이 열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물컵 떨어뜨렸어.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유리 조각을 주었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손가락 끝이 베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아팠습니다. 조심하셨어야죠, 어머니. 준호는 그 말만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영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유리 조각을 주우며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보며 울었습니다. 천천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베개를 깨물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넉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와 수진이 영숙 앞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 이 집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리모델링을 좀 하려고요. 리모델링? 네, 벽지도 새로 바르고 부엌이랑 화장실도 다 뜯어 고치고. 영숙은 조금 기뻤습니다. 집이 새로워지겠네. 그럼 좋지. 좋지. 집이 낡긴 했지. 그런데 어머니.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공사하는 동안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영숙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밖에서 지내시면 어떨까 해요. 한 3개월만요. 영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밖에서? 어디서? 원룸 하나 구해드릴게요. 깨끗하고 좋은 데로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가식적이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원룸?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깐만이에요, 어머니. 3개월만 참으시면 집이 완전 새 것처럼 될 거예요. 준호가 거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잠깐 불편하시겠지만 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 집에서 쫓겨나는 거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언제까지? 3개월이요. 금방이에요. 수진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숙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준호가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이불 한 채, 그리고 남편이 남긴 보따리. 어머니, 여기에요. 깨끗하죠?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룸은 6평 남짓했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 좁은 화장실,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있었습니다.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응, 괜찮네. 영숙은 겨우 웃음을 지었습니다. 3개월만 계시면 돼요. 금방이에요. 수지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준호도 따라 나갔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 갈게요. 그래. 문이 닫혔습니다. 탁!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자동차 시동 거는 소리, 멀어지는 엔진 소리. 영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낯선 방, 낯선 공기, 낯선 냄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회색빛 건물들만 보였습니다. 하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도 없었습니다. 3개월 금방이겠지. 영숙은 이불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첫 주는 견딜만 했습니다. 금방 집에 돌아가니까 영숙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회색빛 하늘, 건물들, 사람들의 발소리, 자동차 소리, 시끄러웠습니다. 두 번째 주도 괜찮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재미없었습니다. 껐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났을 때 영숙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공사는 잘 되고 있니? 아, 네, 어머니. 잘 되고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언제쯤 끝나?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예상보다 공사가 커져서요. 얼마나? 한두 달 정도요? 영숙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원룸 생활이 2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영숙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 맛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사다 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맛없었습니다. 몇 숟가락 먹고 버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뺨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했습니다. 나 많이 늙었네. 원룸 생활 3개월째. 영숙은 다시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공사 끝났니? 아, 어머니, 그게. 준호의 목소리가 머뭇거렸습니다.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얼마나? 한 달? 그래. 영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짓말이야, 공사 같은 건 없어.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쫓겨난 거라는 걸,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원룸 생활 6개월째. 영숙은 이제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해봤자 핑계뿐이니까요. 가끔 준호에게 전화하면 어머니,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딸깍. 그게 전부였습니다. 영숙은 혼자였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회색빛 하늘.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TV를 켜도 재미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곰팡이 자국이 보였습니다. 점점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어느 날 영숙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10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지? 준호가 매달 넣어주던 생활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네,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가 안 들어왔는데. 아, 그게. 준호의 목소리가 불편했습니다.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얼마나? 다음 달에는 꼭 드릴게요. 딸깍.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숙은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만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살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영숙은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1,000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 하지만 물로는 배가 차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배가 고파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꼬르륵, 꼬르륵. 부끄러웠습니다. 혼자인데도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푸석푸석해졌습니다. 뺨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피부가 거칠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나 이렇게 늙었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생활비는 여전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생활비.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다음 달에는 꼭 드릴게요. 하지만 나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어머니, 지금 저도 정말 힘들어요. 빚 갚느라 정신없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딸깍. 또 끊어졌습니다. 영숙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화면에 눈물 자국이 생겼습니다. 영숙은 성당 친구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여보세요, 순자야. 어머, 영숙이 언니. 오랜만이네요. 순자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영숙은 그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냥 그렇게. 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언니, 나 지금 갈게요. 어디에요? 아니야, 괜찮아. 나 정말 괜찮아. 영숙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구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해결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해결한단 말인가. 원룸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똑똑똑. 할머니 계세요? 영숙은 문을 열었습니다. 아, 네. 할머니, 이번 달 월세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할머니, 지난달도 늦었잖아요. 이번이 2번째예요. 주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음 달까지 안 들어오면 나가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탁!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가라고? 그럼 나는 어디로 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준호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월세 밀렸어. 도와줘. 답장이 없었습니다. 1시간 후 다시 보냈습니다. 준호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핸드폰을 꽉 쥐고 울었습니다. 제발 제발. 온몸이 떨렸습니다. 월세를 2달 밀렸습니다. 주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 안에 나가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영숙은 빌었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안 돼요. 다음 세입자 들어와요. 재발효 갈 곳이 없어요. 영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할머니 일어나세요. 이래봐야 소용없어요. 주인은 돌아섰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목이 매도록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영숙은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 차가웠습니다. 준호야, 엄마 지금 큰일 났어.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날 것 같아.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내일 저녁에 어머니 모시러 갈게요. 정말? 준호야, 고마워. 네, 내일 봬요. 딸깍.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숙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이다. 우리 아들이 날 버리지 않았어.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준호의 차가 원룸 앞에 섰습니다. 영숙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남편이 남긴 보따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조수석에는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고 공허했습니다. 립스틱만 빨갰습니다. 그래. 영숙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준호야,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집이요. 집? 우리 집? 네. 영숙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집에 가는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차가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준호야, 이 길이 아닌데? 아, 어머니. 고속도로가 더 빨라요. 그래.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왠지 슬펐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고속도로로 들어섰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수지는 앞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무거운 침묵, 숨막히는 침묵. 1시간쯤 달렸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휴게소 들를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차가 휴게소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쳤습니다. 어머니, 저희 화장실 다녀올게요. 수진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화장실 가실래요? 아니, 괜찮아. 그럼 저기 편의점 앞에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희 화장실 다녀올게요. 비에 젖을 수 있으니까 휴대폰은 차에 두고 가시고요. 수진이 차에서 내려 우산을 펼쳤습니다. 영숙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가 옷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진은 영숙에게 우산도 씌워주지 않고 준호와 함께 화장실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영숙은 편의점 앞 처마 밑에 섰습니다. 보따리를 꼭 안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영숙은 편의점 앞을 서성였습니다. 화장실이 멀리 있나? 20분이 지났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주차장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 어디 갔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쿵쾅쿵쾅. 주차장을 천천히 걸으며 둘러봤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옷이 젖었습니다. 검은색 차,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니야 설마. 영숙은 가방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차에 두고 내렸던 겁니다. 며느리가 그러라고 했으니까, 비에 젖을 수 있으니까 두고 가세요.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섰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흘러내렸습니다. 옷이 축축하게 젖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 때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끝이 시렸습니다. 발끝도 시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버린 거야?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호야 엄마를 이렇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와 섞여서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짠맛이 입술에 닿았습니다. 아무도 영숙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투명 인간 같았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 버려진 사람. 영숙은 1시간 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옷이 축축하게 젖어서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추웠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감각이 없었습니다. 나 여기서 죽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깨끗한 와이셔츠, 단정한 넥타이. 네. 영숙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영숙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감기 걸리세요. 남자는 재킷을 벗어 영숙의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남자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으세요. 제 차로 가요. 일단 몸 좀 녹이셔야 해요. 남자는 영숙을 부축했습니다. 영숙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휘청했습니다. 남자가 재빨리 영숙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남자는 영숙을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히터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차 안을 채웠습니다. 영숙은 그제야 몸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떨림이 조금씩 멈췄습니다. 이거 드세요. 남자가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자판기에서 뽑아온 것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캔을 받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캔을 제대로 잡기 힘들었습니다. 남자가 영숙의 손을 잡아 캔을 제대로 쥐게 해줬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가슴까지 따뜻해졌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그냥 너무 고마워서. 영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예요. 변호사요? 네. 오늘 지방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민주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길을 잃으신 건가요? 영숙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버림받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고는 그냥 갔어요. 뭐라고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갈 곳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영숙은 젖은 보따리를 가리켰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하지만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 할머니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일단 따뜻한 곳으로 가셔야 해요. 제가 아는 보호소가 있어요. 보호소요? 네, 깨끗하고 안전한 곳이에요. 거기서 쉬시면서 천천히 생각하세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민주는 영숙을 희망의 쉼터라는 노인 보호소로 데려갔습니다. 차로 30분쯤 걸렸습니다. 영숙은 차 안에서 계속 떨었습니다. 민주는 히터를 더 틀어주었습니다. 보호소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감쌌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내일 다시 올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영숙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리가 90도로 굽혀졌습니다. 천만에요. 푹 쉬세요. 민주는 떠났습니다. 보호소 직원이 영숙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따뜻한 침대, 하얀 이불, 작은 창문, 화장실도 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옷 갈아입으세요. 젖은 옷 입고 계시면 안 돼요. 직원이 마른 옷을 가져다 줬습니다. 영숙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젖은 옷을 벗으니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샤워였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습니다. 빗물과 눈물을 씻어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따뜻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대로 된 잠자리였습니다. 이불이 푹신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 깨끗했습니다. 곰팡이도 없었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베개가 젖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안도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살았구나. 3일 후, 민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과 과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좀 어때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영숙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슬펐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할머니, 여쭤볼 게 있는데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재산 같은 거 남아 있으세요? 집이나 땅이나? 아니요. 다 아들한테 줬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으세요?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보따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만 있어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낡은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오래된 서류 뭉치,
누렇게 바랜 종이들. 민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민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할머니 이게 왜요? 뭔가요? 이거 토지대장이에요. 강남 수서동. 민주는 서류를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할머니, 이거 언제 받으신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줬어요. 잘 챙기라고. 민주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 이 땅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최소 50억이에요. 네. 영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50억이요? 네, 그것도 최소예요. 이 지역이 재개발 예정지거든요. 민주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곧 가격이 더 오를 거예요. 100억도 넘을 수 있어요. 영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나도? 당연하죠. 할머니께서 법적 상속인이세요. 민주는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나 같은 할머니를 왜? 제 어머니도 할머니랑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한테 버림받고 혼자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아무것도 못 해드렸어요. 민주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만큼은 꼭 돕고 싶어요. 영숙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때로 인생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적을 선물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한 사람. 그 사람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보따리 안의 서류가 그녀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것을. 민주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상속 등기를 위한 모든 절차를 밟았습니다. 준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전화했습니다. 문자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법적으로 통지한 것으로 인정되는 절차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정말요? 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영숙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보호소 근처 성당에 다녔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여보 당신이 남긴 선물 제대로 쓸게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상속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강남 수서동 토지 50%가 영숙 명의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민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숙은 등기부등본을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박영숙,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박또박 검은 글씨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남편이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 후, 영숙은 대출을 받아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보호소를 나와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방이었습니다. 남향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나무가 보였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필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정말 내 집이네요. 영숙은 창가에 서서 햇살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스함이었습니다. 피부에 닿는 햇살, 부드러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 제안이 하나 있어요.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자선 사업을 해보시는 게 어때요? 자선 사업이요? 네, 할머니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분들을 돕는 거예요. 영숙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 많나요?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통계에도 안 잡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민준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고 싶어요. 나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3개월 후 희망의 집 재단이 탄생했습니다. 영숙은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재단은 버림받은 노인들에게 거처와 법률 지원, 심리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영숙은 직접 현장에 나갔습니다. 매일 할머니 밥 드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은 영숙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주름진 손, 차가운 손, 영숙도 같이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휴게소에서 떨던 그 할머니는 이제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수백 명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운명은 다시 한번 그녀 앞에 그들을 데려왔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아니, 잘 지낸다고 착각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빼앗은 집을 팔아 5억을 만들었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사업 제대로 해보자. 준호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눈빛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처음부터 꼬였습니다. 투자한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3억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 수지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괜찮아. 남은 돈으로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두 번째 사업도 실패했습니다. 남은 2억마저 사라졌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카드값을 못 냈습니다. 휴대폰이 정지됐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쌓였습니다. 빨간 글씨로 최종 경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대출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은행에서 안 빌려줘. 신용이 나빠졌대. 그럼 어떡해? 결국 준호는 사채를 썼습니다. 이자는 한 달에 30%.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후. 뭐라고요? 집이 압류됐다고요? 수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부동산에서 온 통지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 압류. 담보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그럼 우리 어디서 살아요? 일단 월세집 알아보자. 하지만 월세집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신용불량자를 받아줄 집주인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습한 방, 3평도 안 되는 공간, 공용 화장실, 벽 너머로 들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침 소리, 담배 냄새. 이게 우리 집이라고?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돈 언제 갚을 거야? 사채업자가 고시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신을 한 남자.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다려? 벌써 3달 넘게 기다렸어. 다음 주에 꼭 갚을게요. 좋아. 그럼 이자 50% 추가다. 50%요? 싫으면 지금 갚든가. 사채업자는 담배를 피우며 냉소했습니다. 준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어떡하지?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고시원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벽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연락해 볼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분 아직 살아계시기나 해요? 모르겠어. 1년 넘게 연락도 안 했는데 도와주실까요? 그래도 엄마는 엄마잖아. 준호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원룸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분 한참 전에 나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모르죠. 월세도 못 내고 나가셨는걸요. 준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성당에 가서 어머니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영숙이 언니요? 우리도 연락 안 된 지 오래됐어요. 혹시 돌아가신 건 아니죠? 글쎄요, 모르겠어요. 준호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여보, 이거 봐. 수진이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뉴스 기사였습니다. 따뜻한 세상 희망의 집 재단, 버려진 노인 1000명 구하다. 박영숙 이사장 제 아픔이 누군가의 희망 되길. 사진 속에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단아한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노인들과 함께. 이게 어머니라고? 준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분명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재단 이사장? 어떻게? 수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호는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박영숙 이사장은 1년 전 가족에게 버림받았으나 이를 극복하고 자선사업가로 거듭났다.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준호와 수지는 희망의 집 재단을 찾아갔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 반짝거렸습니다. 로비는 넓고 밝았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벽에는 어머니가 노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 이사장님 뵙고 싶은데요. 준호가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어려워요. 제발이요. 저 이사장님 아들이에요. 준호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직원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드님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준호와 수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가죽 소파는 부드러웠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수진이 초조해했습니다. 다리를 떨었습니다. 준호는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손톱이 짧아져 있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직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내일 오전 10시에 만나주신다고 하세요. 내일이요? 오늘은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일정이 있으셔서요. 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기다리게 하다니.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고시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곰팡이 자국, 점점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날 용서해 주실까? 아니, 용서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만 도와주시면 1억만 아니 5천만 원만이라도. 준호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하듯이. 다음 날 오전 10시, 준호와 수지는 이사장실 앞에 섰습니다. 문은 두껍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나무로 된 문, 광이 났습니다. 박영숙 이사장, 금빛 명패가 빛났습니다. 똑똑똑, 노크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들어오세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 큰 책상, 가죽 의자,
큰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빌딩들, 도로, 자동차들, 책상 앞에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 단아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순하고 착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칼날 같았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그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칼처럼 준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앉아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앉으라고 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얼음 같았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1분, 2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년 4개월 전,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기억하니?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너희는 나를 거기 세워두고 그냥 갔지. 어머니, 그건 변명하지 마.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그날 밤 3시간을 거기 서 있었어. 비에 젖은 채로 혼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너한테 전화했어. 20번도 넘게. 하지만 넌 받지 않았지. 어머니, 그날 밤 나는 죽고 싶었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다는 게 이렇게 슬픈 일인지 처음 알았어. 왜 그랬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나를 버렸니?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해. 왜? 짐이었어요. 준호가 겨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우리한테 짐이었어요. 수진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뿌리쳤습니다. 집도 다 드렸잖아요. 돈도 다 썼잖아요. 더 이상 드릴 게 없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리하고 싶었어요. 정리?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를 짐 버리듯이 버린 거구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 뒤에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수진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어머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용서니? 아니면 돈이니? 둘 다요.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빚이 2억 넘어요. 집도 없어요. 고시원에서 살아요. 그래서 나한테 왔구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돼. 어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왜요? 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준호는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들. 어머니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은 1년 전 그 휴게소에서 죽었어. 어머니,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내 아들은 절대로 엄마를 비 오는 밤에 버리고 가지 않아.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내가 버린 건 나만이 아니야. 어머니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 천운을 버린 거야. 서류를 던졌습니다. 탁!
준호 앞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강남 수서동 시세 120억.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내 아버지가 남긴 땅이야. 어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법정 상속으로 나랑 준호가 반반씩 받을 수 있었지. 그럼 저희도 받을 수 있었어. 과거에는 어머니는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1년 넘게 연락도 안 받았어. 법원 공시송달도 무시했고 그런 거 몰랐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목청이 터져라. 몰랐다고? 너희가 엄마 전화를 안 받았잖아. 법적으로 이제 이 땅은 100% 내 거야. 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재단을 만들었어. 120억이 원래 저희 거였다고요? 수지는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원래는 절반이 너희 거였지. 60억?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스스로 포기했어. 엄마를 버렸을 때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60억. 그 돈이면 빚을 갚고도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두 사라졌습니다. 나가기 전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줄게. 어머니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국밥 2그릇 올려주세요. 잠시 후 직원이 따끈한 국밥 2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먹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니 손맛이었습니다. 그 맛, 그리운 맛, 어린 시절 먹던 그 맛.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어머니, 다 먹고 나가. 어머니는 돌아섰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한술도 남기지 않고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끝인가요? 그래. 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은 1년 전 그 휴게소에서 죽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버린 건 나만이 아니야. 어머니는 준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버린 건 내 천운이었어. 어떤 선택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떤 후회는 평생 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별은 영원합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희망의 집 재단은 대한민국 최고의 노인복지재단이 되었습니다. 전국 15개 지부, 1만 명 이상의 노인을 도왔습니다. 영숙은 70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재단에 출근했습니다. 노인들과 직접 대화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 어때요? 덕분에 좋아요, 이사장님. 그럼 다행이네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영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희망의 집 5주년 기념 강연회. 대강당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언론사 기자들, 정치인들, 사업가들, 일반 시민들. 영숙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5년 전 폭우 내리는 휴게소에 버려졌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제 가족이 저를 버렸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한 젊은 변호사가 저를 구해줬습니다. 영숙은 무대 아래 앉아 있는 민준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영숙은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고통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내 아픔을 헛되게 하지 말자고. 영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청중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 같은 박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영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세요. 하지만 만약 영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모님께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하세요. 영숙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별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강연장 맨 뒷자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수척한 얼굴, 준호였습니다. 그는 강연 내내 몰래 서서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준호는 다가가려 했습니다. 한 발, 두 발,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강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네. 영숙은 작게 웃었습니다. 재단으로 출근했습니다. 무료급식소에서 국밥을 끓였습니다. 노인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눠줬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네, 많이 드세요. 영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더 이상 슬픔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화만이 있었습니다. 해가 집니다. 영숙은 재단 건물 옥상에 올랐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당신이 남긴 선물 잘 쓰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박영숙. 휴게소에 버려진 할머니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 그녀는 수천 명에게 희망이 되어준 진정한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가족이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큰 복수는 상대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임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때때로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곤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가족의 소중함. 댓글로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